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바로 적귀 장의성 지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된 주제를 보니까 앞에 나왔던 판승철님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비슷한 맥락인데 내용이 조금씩 그래요? 다르겠죠. 네, 아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PPI도 해주셨고 네네. 어제 CPI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물가 지수에 우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승철님은 그 시장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요소가 될 네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뛰어서 네. 이제 물가에 우리가 곤두서 있는데 올해 적어도 저는 물가 CPI나 PPI나 물가는 걱정의 요인은 아니다. 체크할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매번 이제 다른 주제를 갖고 오지만 맥락은 같아요. 네.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빅테크가 좋을 것 같고 장기채, 미국의 장기채를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물가가 지금 이렇게 사실 어제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네. 4.9입니다. 그죠? 높죠? 그래서 근원은 5.5고. 그런데 금리를 어떻게 내리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절대 안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물가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PPI가 사실은 지금 2점 얼마가 나오는데 네, 그죠? 네. 이게 CPI도 빠르게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얘기를 드릴 거고 거기에다가 네네.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은행 걱정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제 하반기 되면 불거지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도 지난번에도 저희 여기 와주셔서 항상 해주셨던 게 다 막아줄 거다. 막아주죠. 막아주지만 이제 어떤 거냐면 최근에도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실 망했잖아요. 네. 그죠? 세 번째 은행 망한 거부터는 사실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3프로TV나 글로벌 라이브를 꾸준하게 보시는 네. 분이 아니면 그랬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주들은 다 날렸죠. 네네. 네, 그게 겁니다. 주주는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시스템은 보호합니다. 다른 은행이 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형은행이 JP모건이 인수하겠죠. 네. 근데 그 주식을 중소형 은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날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 대출이 줄어들 거고요. 그게 경기를 빠르게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돋보이는 애들이 보이죠. 네네.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CPI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쨌든 네, 리뷰를 해봐야 CPI를 해서 일단 네. 금리 인하부터 얘기를 금리 드려볼게요. 인하부터? 네. 예, 일단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새는 너무 많이 보시는 거죠. CME 페드와치 툴에서 금리 전망인데요. 보시면 9월부터 그렇죠? 9월부터 계속 내리 올해 3번 그죠? 그리고 내리 금리를 내리는 걸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웃긴단 말이에요. 존 윌리엄스도 그저께인가 나와서 아니다 그러고 파월 절대 아니다. 올해 안 내린다 그러고 있죠. 시장이 맞냐 연준이 맞냐. 지금까지는 누가 맞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연준이 맞았죠. 네네. 지금까지.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상 금리 인상은 멈췄잖아요. 네네. 변곡점에서는 시장이 좀 요구하는 게 맞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왜 중요하냐?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금리 올릴 것 같다. 금리 올해 내릴 것 같다. 연준 말대로 올해 인하는 없을 것 같다. 대충은 해볼 수 있어요. 네. 저희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빠르게 써주시면 네. 인하랑 동결 말씀하시는 거죠? 연내. 그렇죠. 연내 동결할 것 같다. 연내 인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연내 인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그리고 연내 인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2번 네. 눌러달라고 말씀하시면 대충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게 눈에 훑어보는 거 이렇게 딱 보면은 네네. 대충 생각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연준이 인하할 것 같다가 1번, 인하 안 할 것 같다가 2번. 네. 자, 거의 볼까요? 압도적이시네요. 인하 올해 없어요, 없다. 동결 없어요. 네. 2번. 1번 말씀하시면 인할 것 같다 한 분 나오셨고요. 네. 다른 분들 대부분 다 2번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의 색깔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나스닥만의 강세
이거는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시다면 나스닥 지금 이 빅테크들 기술주들의 강세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기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보고서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색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얘기했던 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시장의 온기가 오르더라도 좀 고루 퍼져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고요. 색깔이. 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빅테크들의 쏠림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색깔이 너무너무 그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죠. 인하하게 되면 정말 쏠리는 거고. 빅테크 쏠림이죠. 빅테크 쏠림이고. 네. 동결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조금은 더 퍼져서 조금은, 나타날 네, 수 그쵸. 있겠죠. 네, 그런 색깔이 이제 금리 인하 여부 때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저는 일단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건데 일단 저는 물가는 빠르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키움증권에서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주요 기관들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한 거를 보니까요. 이게 분기라는 거는 분기 평균이에요. 1분기는요. 6.4, 6.0, 5.0이 나왔거든요. 그거 평균하면 5.8이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분기가 4.2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4.9가 나왔죠. 한 번이 4.9인데 4월이 4.9인데 네. 4.2가 나오려 그러면 5월이 4.2가 나오면 저기 6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3.5 정도 나와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기는 2분기 안에 2달 안에 3자를 본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주춤하죠. 3분기 돼서 주춤하고 어쨌든 내년도가 되면 2%대 물가를 보는 걸로 지금 시장에 미국 주요 기관들은 보고 있다.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그 파월이 세 가지 물가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NH투자증권에서 그 정리해 주신 자료예요. 파월이 세 가지 물가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상품 물가는 이미 떨어졌다라고 했죠. 요 짙은 색이에요. 근데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이 주거비 물가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죠. 살짝 그 플랫해지긴 했지만 이거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건 서비스 물가다라고 했는데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거죠.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다음 달부터 빠르게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게 미국의 가솔린 가격 1년치입니다. 이거 화면 좀 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끝부분 잘 안 나오. 네네. 지금 나오네요. 네, 1년치인데 자 4월에 특이했던 게 유가가 살짝 올랐었어요. 네네.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다고 오펙이 자발적 네. 감산하면서 82, 83을 봤었죠. 네. 근데 다시 6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72, 3 정도 하는데 자 지금 이게 최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1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딱 끝으로 가면 이게 언젠가요? 딱 1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유가 YOY로 할 때 유가가 지금 이만큼의 마이너스 효과를 이제 나타내 줄 겁니다. 네. 그게 한 7월, 8월 되면은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5달러 하던 휘발유 가격이 3.5달러니까 마이너스 30%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음 달부터 만나게 될 유가가 그 소비자 물가에 네네.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을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한 9월까지 이어지고요. 9월부터는 굉장히 약화되죠. 좀 네네. 그러다가 또 연초가 되면 또 다시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요. 네네. 그런데 그럼 유가가 유지되겠느냐? 감산을 한다고 하는데 감산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남으면 아마 뭐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산을 하더라도 유가는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자발적 감산을 했어요. 미국에 반하면서. 근데 오펙이요. 감산을 한다는 거는 가격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네네. 방어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방어해요? 유가를요. 유가를. 네. 내비두면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네네.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펙만큼
경기의 둔화나 경기의 침체에 민감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경기가 둔화됐을 때 유가는 보통 막 70%씩 또 빠지고 했어요. 네네. 15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빠진 적도 있었고요. 그게 2008, 9년 이때였죠. 금융위기 때 네네. 140에서 20달러까지 떨어졌었고 얼마 전에 이들은 마이너스 유가를 봤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둔화돼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의 그 두려움을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민감하고요. 수요가 둔화될 게 뻔히 보일 때 남들보다 더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선제적인 감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를 올리기 위함이 아닌 감산이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빠질 게 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원유 수요는 줄어들고요. 그게 지금도 약간 공급 초과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감산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또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의 전망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유가가 당분간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네. 이게 그 하반기에도 이게 다시 뭐 플러스 요인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은 이제 임대료인데요. 임대료죠. 임대료. 네. 지긋지긋합니다. 네. 이거 떨어진다더니 정해진 미래인데 왜 네네. 이렇게 안 떨어지냐는 거죠. 네. 하지만 당연히 둔화되긴 했습니다. 0.7, 0.8로 전월비 오르던 게 0.4. 네네. 로 올랐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들 비교하시는 게 진로우의 렌트 인덱스예요. 이제 진로우에서 이 렌트비들을 인덱스화 해보니까요. 자, 일단은 그 상승률, 전년비 상승률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건 작년 2월입니다. 벌써 14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러나 이게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그리고 보면 한 17, 18%까지 올랐었으니까 네. 약간 과하게 올랐던 거를 지금 뒤늦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전년비 5.3%가 오르니 4월에도 여전히 오르고는 있습니다. 전년비로는. 하지만 이게 상승률이 둔화된 지는 14개월이 됐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실제 인덱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플랫해졌죠. 이게 가격이에요, 저게? 네네, 가격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8월이에요. 네. 작년 8월부터 플랫해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한 1,900달러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4월에 살짝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작년 8월부터 플랫해졌는데 그러면 벌써 8개월째가 됐죠. 이번이 보통 이게 8개월 선행한다고 하니 다음 달부터는 또 의미 있게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한 6, 7월부터는 네네. 우리가 이 주거비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네네. 거를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 7월 정도의 주거비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좀 분명하게 보이는데 유가마죠. 유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된 거잖아요. 유지만 해도요. 유지만 해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3자 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원래 4자를 가야 되는데 그 감산 때문에 잠깐 유가가 80달러 때 가 있던 그 효과를 좀 봤던 거고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임대료가 안 떨어지는 건데 네네.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파월이 걱정하는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고용 때문에 임금 네. 상승률은 사실 이번에 또 좀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전월비로 플러스 한 0.4, 전년비로 한 4.5%가 나왔을 거예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고용을 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용을 좀 보자고요. 이게 시간당 임금이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 4월에 요거 제가 그건 안 갖고 왔어요. 고용 그건 안 갖고 왔는데 네네. 논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죠. 예. 6만 아마 8천 명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근데 전전월 수정을 했죠. 네네. 이게 네. 보면 2월은 7만 8천 명을 감소시켰고요. 수정으로. 네네. 3월에는 7만 1천 명을 감소시켰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봤던 고용 지표는 쇼크입니다. 쇼크죠. 그죠? 수정 그 전에 걸 수정한 걸 하면은 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쇼크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상승률 이 서비스 물가의 대부분은 뭡니까? 다 임금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머리 자르고 막 이런 거 다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일 텐데 미국은 채용 계획도 줄어들고 있고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지표를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보시면 임시직 고용 지표예요. 이게 보면 템포러리 헬프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보면 임시직이니까 빠르게 고용하고 또 빠르게 잘릴 수 있는 이 인원들이잖아요. 지금 한 300만 명 정도인데 보시면은 이게 떨어질 때 보시면은 거의 100만 명씩 뚝뚝뚝 떨어집니다. 네네. 뭐 그냥 바로
바로 잘리니까. 바로 잘리니까 네. 이런 게 피크를 찍었고요. 이게 선행지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이 만약에 경기가 좀 둔화됐을 때 또 한 100만 명 정도의 이들이 이제 또 실업률 상승이나 고용 감소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고용지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둔화되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겠죠.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진짜 사실 좀 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몇몇 그런 뭐 제야의 고수나 이런 분들은 네네. 아직도 물가 보니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진짜요? 정도로 네.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보다는 체크를 올해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니까 우리가 얘기는 안 할 수 없지만 네.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게 더 낫겠다는 거네요. 그쵸. 사실 작년에는요, 제가 네. 사회 보다가 물가지표 나왔는데 네네. 막 갑자기 선물 마이너스 3% 가고 이래서 네네. 제가 막 유체 이탈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년에 이 자리 계실 때. 예, 그래서 네. 그 기억이 남아 있으신 건데 네네. 올해는 모든 것이 물가 하락을 지금 빠르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금리를 내리는데 이 물가가 방해를 하진 않을 것이다. 네네. 근데 뭐 그냥 물가가 떨어진다고 바로 금리를 내리진 않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리는데 물가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걱정은 은행들의 대출이 축소되는 게 걱정입니다. 예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대출과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 게 오히려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무지막지하게 나빠지거나 시스템이 꼬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 징조가 굉장히 임박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은행권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 그 경기의 리스크를 조절하는 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연준이 손을 쓸 수 없는 범위일 수도 있으니까 터지면요. 터지면? 네, 제대로. 어. 손 쓸 수 없는 수준까지 터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한두 개 망하는 거는 JP모건 옆구리 쿡쿡 찔르면 네. 되는데 살아.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거는 도대체 누구 보고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은행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예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예금 추이 1년의 그래프입니다. 요거 지금 중소형 은행이 예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이 수치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10년으로 이게 다음이 10년인데 은행의 예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참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와. 10년이고요. 근데 보면은 다음은 대형 은행이에요. 대형 은행도 예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은행은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 예금이 너무 많아요. 네네. 더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았는데 문제는요. 이제는 대형은행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예금을 받기 시작했죠. 네네. 4.15%를 몇 %였죠? 4.15%를 주는데요. 4.15%. 예, 근데 어느 예금보다 높은데도 네네. 보통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CMA는 그냥 1원을 맡겨도 이자를 드리지만 네네. 은행에서 약간 특판 예금 같은 거 정기예금 말고요. 네. 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좀 금리 높은 통장을 만들 때는 네네. 뭐 몇백만 원 이상 그리고 한 달 이상 뭐 예치 뭐 이런 게 다 걸려 있거든요. 네네. 미국의 은행들도 금리 높은 예금 하려면 다 그게 걸려 있는데 애플은 무조건 약간 CMA 통장이나 MMF 통장처럼 그냥 조건 없이 네, 기한 없이 그리고 한도 없이 그렇게 네. 4.15%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모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 은행들도 좀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MMF가 미국에서 한 5% 정도의 네네.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게 아직도 우리도 보면 CMA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MMF를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이면 MMF로 옮기겠죠. 미국이. 네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예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당연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 은행의 대출 태도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정말 보면은 뭐 IT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 코로나 수준 정도로 대출 태도가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출이 줄어들고 있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중소형 은행은 가계, 기업
상업용 할 것 없이 다 줄어들고 있고 대형은행은 가계가 아직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예금은요 빼면 바로 빠지니까 즉시 감소가 되는데 대출은 시차가 좀 있죠. 왜? 네. 일단 만기가 돼야 연장을 안 해줄 테니까 앞으로 대출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 것들이 재연장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겠죠. 네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잠잠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은행 대출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될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자, 개인의 대출이 축소가 된다. 이러면은 내가 뭔가 대출로 해야 되는 거를 내 곳간에 있는 걸로 해야 되면은 쓸 돈이 줄어드는 거고 네네. 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돈 저 돈 이제 만기 상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서 넣으면은 내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결국에는 대출이 축소가 되면 소비가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 둔화는 물가 하락 요인이 되겠죠? 네. 기업 대출 축소는요? 자,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 투자를 못 하죠? 그렇죠. 그럼 고용을 못 하죠? 고용을 못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죠? 네네. 그러면 그들은 또 다시 소비가 둔화되겠죠? 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거는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위너죠. 왜? 자, 돈 되는 게 뻔히 보여요. AI 산업이 커지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스타트업들은 대출 안 되죠. 이 지분 투자 안 되죠. 네. 채권 발행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네. 근데 빅테크들은 돈이 많죠. 네. 그래서 뭔가 후발주자들이 경쟁자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왕창 투자를 해서 경기가 턴했을 때 다 먹을 수 있는 네. 결국엔 또 그죠 승자가 또 승자가 되는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오면 빅테크들이 더 쏠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만기가 돌아올 텐데 네. 이게 축소가 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연준에서도 올해 안에 인하는 없다. 네. 라고 얘기했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대부분 네. 연내 동결을 다 전망하셨지만 우리 장혜성 지점장께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네. 아, 만약에 사실 없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장기채 투자는 한 조금 더 딜레이 되겠죠. 뭐 네네. 차익 실현하는 게. 네. 근데 빅테크 투자는 크게 실패는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원래 우리가 채권이랑 주식을 같이 투자할 때는 그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밸런스가 맞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채권이 오를 때 주식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커버가 되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빅테크랑 채권 들고 있으면 둘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작년에 둘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둘이 같이 망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쉬운.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은 짧게 볼게요. 우리 또 유산남님 모셔야 되니까 부채한도 협상에서요. 여러분들 자 부채한도 걱정들 하시죠. 미국이 뭐 디폴트가 온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네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결국 디폴트는 난다. 네. 아주 가능성이 낮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스무스하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타결이 된다. 네. 아주 가능성 낮겠죠. 네. 정말 질질 끌다가 극적으로 타결된다. 네. 가능성 이것도 좀 중간 정도.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느냐? 네. 예, 이게 남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자, 이게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 경우인데요. 유예입니다. 유예. 이렇게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011년에 질질 끌다가 네네. 신용등급 강등 맞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게 정치권이 자기들도 엄청난 타격인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유예시킵니다. 길게는 막 진짜 뭐 보시면은 393일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제가 볼 때 한 연말까지 유예시킬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돈이 없다면서요? 그게 재밌는 거 하나. 자, 유예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 그래프가 부채 한도 1939년부터예요. 네. 그때는 전쟁 중이었죠. 1차 세계대전. 재정 네. 건정성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원래는 발행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도 정해놓고 막 발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보면은 한도가 차기 전에 올렸습니다. 그죠? 예전에. 한도가 빨간색. 한도가 빨간색. 한도가 차기 전에 올렸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도를 안 올렸는데 그냥 씁니다. 네. 이게 유예라는 건 뭐냐면 일단 쓰고 나중에 올리자입니다. 일단 한도 넘어서도 쓰자. 네. 일단 넘어서도 네. 쓰자. 네. 일단은 연말까지 유예입니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게 뭐였냐면 코로나 때요. 22조였는데 협상이 안 됐어요. 네네. 코로나인데 그냥 쓰자. 네. 28조까지 써버립니다. 네네. 한도는 22조인데 28조까지 그냥 써버려요. 그냥
이게 일단 그때 가서 협상하자. 이게 왜냐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탁 막혀서 돈이 안 뽑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갔을 때 돈 좀 뽑을게요. 잔고 영원이신데요. 이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룰이에요. 네네. 근데 자기네들끼리 근데 그러면 정해진 룰이니까 야 안 돼 이러면 뭐 발행을 못하지만 야 일단 우리가 한도는 안 정했지만 일단 좀 쓰고 나중에 협상하자라는 게 뭐 자기네들끼리 정한 거니까 되는 거고 그게 비일비재 얼마나 비일비재했냐면 지금 보시는 이만큼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랬어요. 항상. 네. 제대로 타결된 적이 없고 일단 유예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첨예하죠. 너무 달라요. 네네. 예, 양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연말까지 유예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와, 이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던 두 가지 다 맞힐 것 같은 이 기분 좋은 기분은 뭐죠? 해결이 된 건 아니니까 결국엔 네. 또 숙제를 밀어놓은 거긴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변동성은 있겠죠. 변동성은 있겠으나 네. 시장에 아주 큰 그런 뭐랄까 쇼배팅에 대한 큰 재료 이런 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장의성 지점장. 제가 그 처음 소개해 드릴 때 적귀 장의성 지점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댓글창에서 왜 짝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짝귀가 아니라 이제 네. 말씀하실 때 가끔 흥분하시면 이제 빨간색 귀가 되신다고 해서 맞습니다. 적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경상도 전라도 저는 이제 네. 3%의 적기죠. 적귀. 자, 적귀 장의성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